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흘 내내 이어진 장례의 마지막 날, 강서윤은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아파트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향냄새가 배어있는 듯했다. 3년, 실종된 남편 한지훈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그의 이름만 놓인 영정 사진 앞에서 상주 노릇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서윤은 검은 상복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멍했다. 눈물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지금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 한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그를 보내주라고, 너도 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몰랐다. 서윤에게 한지훈은 그저 남편이라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때 묵직한 온기가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고개를 돌리자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루, 지훈이 떠나기 반년 전 선물처럼 데려온 아이였다. 마루야. 서윤이 힘겹게 이름을 부르자 마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마루의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훈의 부재로 시작된 지난 3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마루는 지훈이 남긴 마지막 온기이자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거실 벽에는 지훈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속 지훈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유능한 데이터 건축가이자 따뜻한 남자였다. 언제나 서윤을 웃게 만들어주던 사람,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사람. 그런 그가 3년 전 어느 날 저녁 중요한 미팅이 있어 금방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가출 혹은 잠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원한 관계도 금전 문제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서윤은 시선을 돌려 집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가 즐겨 앉던 서재의 의자, 나란히 놓인 칫솔 옷장 안에 걸린 그의 옷들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언젠가 그가 현관문을 열고 서윤아 나왔어 하며 돌아올 것만 같아서. 하지만 오늘 장례식을 치름으로써 그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자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았더라면 지독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랬다면 최소한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법적인 사망 선고는 그저 서류상의 절차일 뿐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훈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그때였다. 소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윤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또 조문 문자겠거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예상치 못한 알림이었다. KB국민은행 한지훈 고객님 계좌로 100,000,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1, 10, 100, 1000,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원. 현실 감각이 없는 숫자였다.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말도 안 돼. 해킹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다.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격렬한 고동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실행했다. 로그인하는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계좌 잔액. 거짓말이 아니었다. 한지훈 명의의 휴면 계좌에 정말로 1,000억 원이 찍혀 있었다. 누가 왜 어떻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훈은 이런 거액을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재산은 이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다.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본능적인 불길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 돈은 당신 남편의 목숨값이다. 조용히 쓰거나 다음은 당신 차례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도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목숨값. 단어 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과 불안이 한순간에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다. 지훈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들어와 채워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깊은 상실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지훈을 죽인 자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 1,000억 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목숨을 담보로 한 족쇄였다. 조용히 쓰거나 다음은 당신 차례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미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이 보내는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서윤은 거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을 지켜보는 눈동자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이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새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액정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지만 화면은 선명했다. 잔인한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껐다. 마루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갑게 식었던 몸에 마루의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지훈 씨,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의 것과 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결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조용히 돈을 쓰고 공포에 떨며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소윤을 잘못 봤다. 그녀는 한지훈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묻어버릴 수 없었다. 협박은 오히려 그녀에게 불을 지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하루 만에 강소윤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직감했다. 이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이자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수호자 마루가 있었다. 서윤은 마루를 더욱 굳게 껴안았다.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잠에서 깬 것이 아니었다. 밤새 뜬 눈으로 공포와 싸우다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을 뿐이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어쩐지 감시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젯밤의 메시지는 꿈이 아니었다. 차갑고 선명한 활자들이 그녀의 현실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 도로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차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벌써 시작된 걸까?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지만 서윤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마루야 산책 가자.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마루의 목줄을 채웠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터였다. 마루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지만 이내 주인의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짙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나는 눈동자. 장례식장에서의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생존의 전선에 내몰린 병사였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모든 풍경이 위협으로 다가왔다. 조깅하는 남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노인, 유모차를 끄는 여자. 그들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처럼 보였다. 서윤은 마루의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익숙한 산책로를 향해 걸었다. 평소라면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서윤은 마루와 함께 막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흰색 대형 트럭 한 대가 오른쪽 코너에서 미끄러지듯 튀어나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위험해. 본능적인 비명과 함께 서윤은 마루를 끌어안고 뒤로 나자빠졌다. 트럭은 그녀의 코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멀어져 갔다. 운전석을 돌아볼 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며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어젯밤 메시지의 두 번째 구절을 몸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괸, 괜찮아요. 서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마루를 품에 꼭 안은 채 도망치듯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루가 걱정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신고한단 말인가. 트럭이 나를 칠 뻔했어요. 라고 그들은 단순한 교통사고 미수로 처리할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면 1,000억 원의 존재를 밝혀야만 한다. 그 거액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자신 또한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경찰 내부에 이미 그들의 사람이 심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어 보였다.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훈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돈은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공포는 점차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다. 서윤은 생각에 잠겼다. 지훈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남겼다면 어디에 두었을까? 집은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회사 그가 사라진 직후 회사 컴퓨터와 사무실은 이미 조사를 거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떠올렸다.
지훈이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 임대한 작은 오피스텔. 그는 그곳을 생각의 방이라 불렀다.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나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할 때 그곳에 틀어박히곤 했다. 그가 실종된 후 몇 번 가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곳이다. 어쩌면 그곳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민준 형사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밤샘 수사로 흐트러진 서류 더미를 응시했다. 그는 유능했지만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가진 형사였다.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3년 전의 한 사건이 미제 사건 파일처럼 남아있었다. 한지훈 실종 사건. 아무런 단서도 증거도 동기도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린 남자. 당시 담당팀은 단순 잠적으로 결론 내렸지만 박민준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건 파일 속 한지훈의 아내 강서윤의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금융정보분석권 FIU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였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박민준이 나른하게 물었다. 네오 한지훈이라는 이름 기억나냐?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고추 세웠다. 당연히 기억하지. 3년 전 실종된 그 사람. 왜 방금 그 사람 명의의 휴면 계좌로 현금 1,000억이 꽂혔다. 뭐 1,000억 장난하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쪽 시스템에 이상거래로 바로 포착됐어. 법적 사망자 계좌로 들어온 역대급 뭉칫돈이야. 뭔가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지 않냐. 옛날에 네가 그 사건에 미련 많았던 게 생각나서 연락했다. 박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1,000억 원. 죽은 사람의 계좌로. 이것은 단순한 돈 세탁이나 금융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3년 전 실종사건의 거대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고맙다. 이건 내가 조용히 파봐야겠다. 절대 다른 곳에 얘기하지 마. 전화를 끄는 박민준은 곧장 자료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캐비닛 구석에서 한지훈 실종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서류들 증거 없는 현장 사진,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던 아내 강소윤의 진술서. 그는 파일 맨 앞장에 붙어있는 한지훈의 증명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이 남자는 대체 무슨 비밀을 가졌기에 그의 죽음, 이제는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1,000억이라는 값이 매겨진 것일까. 박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3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향한 추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강소윤과 박민준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한지훈의 작업실로 향하는 길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서윤은 평소 타지 않던 마을버스를 타고 일부러 두 정거장 전에 내려 낯선 골목길을 걸었다.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함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의심은 그녀의 두 번째 그림자가 되었다.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업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훈이 실종된 후 이 문을 여는 것은 처음이었다. 먼지 쌓인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문을 열자 묵은 먼지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부는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벽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설계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일담한 전문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다.
중앙에는 지훈이 가장 아꼈던 미래형 돔 경기장의 정교한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흔적이 모든 곳에 남아 있었다. 서윤은 마루를 문 옆에 얌전히 기다리게 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책상 서랍 책장 설계도 통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서류와 문구류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재나 벽을 두드려 보았지만 비밀 공간 같은 것은 없었다. 1시간이 넘도록 성과가 없자 희망은 점차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역시 없는 건가? 내가 너무 섣불렀나? 그녀가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다. 조용히 기다리던 마루가 갑자기 일어나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곧장 중앙 테이블로 다가가 거대한 건축 모형의 한쪽 구석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마루야, 왜 그래? 마루는 서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듯 필사적이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마루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돔경기장 모형의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경사로 부분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언젠가 지훈이 이 모형을 설명하며 웃으며 말했던 적이 있었다. 모든 위대한 건축물에는 심장이 숨겨져 있는 법이야. 이 건물의 심장은 바로 여기지. 그는 장난처럼 모형의 특정 부분을 누르는 신용을 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기억 속의 그 부분을 찾아 더듬었다. 수많은 부품 중 하나처럼 위장된 작은 돌출부. 그녀가 그것을 살짝 안으로 밀어넣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경사로 바닥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찾았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조각. 서윤은 USB를 단단히 쥔 채 서둘러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다. 완전한 어둠과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 4SI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은 열려 있었다. SY, 서요온,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한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 그는 몹시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배경은 그의 작업실이었다. 아마도 실종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렀을 때 찍은 영상인 듯했다. 서윤아,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정말 미안해.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은 절박했다. 나 절대 내 발로 사라진 게 아니야.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렸어.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 아우라테크. 그들의 신기술 프로젝트 프로메트스의 데이터 속에서 나는 괴물을 봤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그 이상의 끔찍한 일이야. 아우라테크. 서윤은 숨을 멈췄다.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곳이었다. 이 USB에 내가 찾아낸 모든 증거의 원본을 담아뒀어. 하지만 아무는 지금 알려줄 수 없어.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기억해줘. 그들은 반드시 이걸 찾으려고 할 거야. 아무도 믿지 마. 특히 지훈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제발 몸 조심해. 그리고 사랑의 서윤아. 언제나 영원히.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서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남편이 겪었을 공포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아우라테크, 그리고 프로메트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테크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진환 회장은 새하얀 화선지 위에서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값비싼 먹의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비서실장이자 그의 오른팔인 윤 상무가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환은 시선을 붓끝에 고정한 채 물었다. 말해. 한지훈의 아내 강서윤이 오늘 오후 남편의 개인 작업실에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보낸 경고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환의 분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 획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감상적인 친구였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집이나 회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에 흔적을 남겼을 거라 생각했다. 역시나군. 그가 남긴 백업 데이터를 찾아. 그리고 강서윤, 이번에는 사고 같은 어설픈 짓은 하지 마. 영구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상무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최진환은 방금 자신이 완성한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견리사의 젠리 시이.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눈빛이었다. 그에게 거슬리는 존재는 그게 누구든 사라져야만 했다. 한지훈처럼. 그리고 이제는 강서윤 차례였다. 지훈의 영상 편지는 서윤에게 하나의 이름 아우라테크를 남겼지만 동시에 수십 개의 암호화된 자물쇠를 남겼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들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온갖 종류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려봤지만 지훈이 설계한 보안벽은 철옹성 같았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지훈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그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려다 멈칫하던 그 순간. 그 짧은 망설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그녀는 영상 속 지훈의 눈빛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그가 영상을 찍던 배경 작업실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메모 중 하나에 시선이 꽂혔다. 흐릿했지만 확대해보니 그들이 함께 갔던 남산타워 사진과 그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다. 우리의 첫 약속, 시어스 약속.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연애 시절 남산타워 아래에서 지훈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어줄게. 그게 내 첫 번째 약속이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지훈은 데이터 건축가였다. 그에게 집이란 물리적인 공간이자 데이터의 보금자리를 의미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The safest house in the world.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The safest house in the world. JHN. 약속 날짜. 여러 조합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Our once promise 이 남산이라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문장을 입력했을 때 화면의 모든 자물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암호가 해제된 파일들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은 아우라테크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끔찍한 기록이었다.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피험자들의 명단, 그리고 거액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장부까지. 모든 것이 조각나 있었지만 맞춰보면 거대한 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윤은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훈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이성과 절박함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김태우, 지훈의 유일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지훈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함께 오열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은 망설임 끝에 김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 씨, 저 서윤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지훈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태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USB의 존재와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하자 태우는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수가. 지훈이가 이런 일에 휘말렸을 줄이야. 그 개자식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그 모습에 서윤은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었다. 역시 태우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윤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경찰도 믿을 수 없어. 아우라테크가 손을 써뒀을 게 분명해. 태우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데이터 원본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아는 언론계 선배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이걸 넘겨서 한 방에 터뜨려야 해. 그러려면 이 데이터를 내가 가져가서 완벽하게 복원하고 정리해야겠어.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복사본을 드릴게요. 아니.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복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흔적이 남을 수 있어. 원본 USB를 줘. 내가 안전하게 처리하고 돌려줄게. 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지훈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잖아.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머리와 지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그에게 건네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이 등을 돌린 찰나태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뿌렸다. 그리고 서윤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클로로포름이었다. 서윤은 경악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태우는 그녀를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친구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초조함만이 번들거렸다. 미안하게 됐어, 서윤아. 하지만 지훈이가 너무 순진했어. 그놈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태우가 노트북과 USB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왜 당신이, 왜냐니 저 돈이면 내 평생의 빚을 다 갚고도 남아 최 회장님이 약속했어. 이것만 가져가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지훈이는 그냥 얌전히 돈이나 받을 것이지 쓸데없는 정의감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태우가 서윤을 뿌리치고 노트북을 낚아채려던 그때였다. 쾅!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 들어왔다. 박민준 형사였다. 그는 태우의 팔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김태우 씨, 당신을 폭행 및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태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서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박민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저것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훈이 영상을 통해 경고하려던 아무도 믿지 마라는 말의 진짜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박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김태우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라테크 쪽 사람과 접촉하는 걸 확인했죠. 당신이 위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서윤과 박민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명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미망인. 다른 한 명은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고독한 형사.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직감했다. 김태우가 끌려나간 후 서윤의 아파트는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출동했던 경찰들은 박민준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강도미수로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했다. 그는 노트북과 USB의 존재를 공식 기록에서 교묘하게 지워버렸다.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강서윤과 박민준 단 두 사람뿐이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다. 한지훈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 남편이 스스로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3년간 그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한지훈의 통화기록 분석 주변인 탐문 내용, 그리고 아우라테크 주변을 맴돌다 사라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흔적들. 그는 경찰 내부의 부패 가능성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성실하고 집요한 수사의 증거 앞에서 서윤은 비로소 완전한 신뢰를 보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물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민준은 그녀와 마루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안가로 향했다. 경찰 동료들도 모르는 그만이 사용하는 은신처였다. 화려했던 서윤의 아파트와는 달리 그곳은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삭막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서윤은 그곳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지훈이 남긴 데이터를 분석했다. 서윤은 지훈의 사고방식과 파일 정리 습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데이터의 지도를 그렸고, 박민준은 날카로운 형사의 감으로 조각난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아우라테크의 비자금 흐름에서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다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한 연구원들의 가족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여러 건 있었다. 액수는 달랐지만 방식은 동일했다. 보상금 혹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보내진 돈.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이건 단순한 입막음용 돈이 아니었어. 박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일종의 심리적인 덫이었던 겁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그들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거액의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 경찰에 갈 수도 없고 돈의 단맛을 본 이상 진실을 폭로할 용기도 잃게 되죠. 최진화는 돈으로 사람의 양심을 사고 그들을 영원히 자신의 소나귀에 가두는 겁니다. 당신에게 보낸 1,000억 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신을 시험하고 길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진환이라는 인간의 악랄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데이터 분석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최진환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한방, 즉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지훈의 데이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 즉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분명 지훈 씨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윤이 말했다. 이 모든 걸 그냥 혼자 짊어지진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녀는 My Failsafe라는 이름의 폴더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희귀 식물들의 사진과 학명, 그리고 자생지에 대한 정보만 가득했다. 박민준조차 단순한 취미 파일로 치부했던 폴더였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파일 하나하나를 뜯어보았다. 그러다 한 파일의 메타데이터, 즉 사진 정보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LJW를 부탁해. 그가 마지막 희망이다. LJW다. 서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진우 박사님. 이진우. 그는 아우라테크의 수석연구원이었으나 2년 전 돌연 사직하고 강원도 상골로 들어가 희귀 식물원을 차렸다고 했다. 지우는 그가 도시 생활에 지쳤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서윤은 이제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었다. 이진우 박사가 우리의 증인일 겁니다. 지훈 씨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걸 암호로 남겨둔 거예요. 파일 속 희귀 식물들의 자생지는 모두 강원도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박민준의 낡은 차에 올랐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주소도 연락처도 없는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던 그때 뒷좌석에 얌전히 있던 마루가 갑자기 창밖을 보며 짖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튀어나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갔다. 마루야. 서윤과 박민주는 놀라 마루의 뒤를 쫓았다. 마루는 낯선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다. 마치 익숙한 냄새를 쫓아가는 듯했다. 흙길의 끝에는 인적이 드문 숲속에 자리한 작은 온실과 통나무집 한 채가 있었다. 마루는 통나무집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안을 향해 꼬리를 치며 낑낑거렸다. 과거에 지훈과 함께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이다. 박민주는 허리춤의 권총 손잡이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다가갔다. 이제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박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참이나 기척이 없었다. 그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진우 박사였다. 그는 박민준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보더니 그들이 아우라테크에서 보낸 사람들이라 직감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박사님. 박민준이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넣어 막았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한지훈 씨 때문에 왔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에 이진우의 몸이 굳었다. 서윤이 박민준의 등 뒤에서 앞으로 나섰다. 박사님 저예요. 강서윤. 지훈 씨 아내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지훈 씨가 이걸 남겼어요. 그리고 박사님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진우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때 서윤의 옆에 있던 마루가 이진우를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익숙한 온기에 이진우의 마지막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이진우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지훈의 데이터보다 훨씬 끔찍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불치병 치료를 위한 재생의학 기술이었지만 임상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세포 변이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피험자들 중 일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일부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아우라테크의 비밀 병동에 감금되었다. 최진환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부분만 부풀려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지우는 아우라테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우연히 이중으로 잠긴 비밀 서버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참혹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진우 박사와 함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눈치챈 최진환이 한 발 빨랐다. 이진우는 겨우 도망쳤고 지우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친구가 저 대신 죽은 겁니다. 이진우는 죄책감에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지훈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가로 돌아온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의 영상 증언까지 확보했지만 최진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엔 2% 부족했다. 그는 막강한 법무법인을 동원해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를 무너뜨릴 방법은 단 하나 그의 입으로 직접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서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박민주는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것은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다. 최진환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돈에 눈이 먼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박민주는 그녀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울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로 비밀리에 특별팀을 꾸렸다. 작전 당일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윤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완벽한 연기였다. 박민준 형사는 따돌렸어요. 원본 USB는 저한테 있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넘겨요. 최진환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제 안전과 합당한 성의를 보장받고 싶네요. 최진환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거만하게도 서윤의 요구를 수락했다. 윤상무를 통해 전달된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그곳이 지훈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장소임을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약속 시간 서윤은 박민준의 팀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몸에 숨기고 폐공장으로 들어섰다. 삭막한 공장 내부 최진환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윤상무가 서늘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원하던 대로 왔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 최진환이 비웃듯 물었다. 제 남편의 목숨값이 고작 1,000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서윤은 담담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최진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내 남편은 어리석었지. 분수를 모르고 덤벼들었어. 자네처럼 똑똑하게 돈을 선택했어야지. 내가 직접 처리해 주었네.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최진환은 자신의 죄를 자랑처럼 떠벌렸다. 살인, 은폐, 비자금. 모든 자백이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특수팀의 지휘 차량에 전송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요. 최진환 회장.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옷깃에 숨겨진 카메라핀을 드러내 보였다. 최진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순간 공장 외부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함정이다. 윤상무가 소리치며 총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사방을 포위한 특수팀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궁지에 몰린 최진환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서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내년 때문에 세오윤 씨, 박민준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거리가 있었다. 최진환이 쇠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다 옆에 있던 낡은 배전반 제어판 위로 넘어졌다. 그녀의 등이 비상정지 버튼을 세게 눌렀다. 긱!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크레인 고리가 굉음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최진환의 바로 앞 그와 서윤의 사이에 거대한 쇠창살처럼 내리꽂혔다.
최진화는 충격으로 뒤로 나자빠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최진화는 크레인의 길이 막혀 갇힌 꼴이 되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길고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차가운 승리만이 존재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 최진환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독했던 폭풍의 눈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다. 최진환이 체포되던 밤, 세상은 뒤집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아우라테크 최진환 회장의 살인 및 비리 혐의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밤낮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박민준 형사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로부터 서윤을 보호하며 쉴 틈 없이 후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어진 몇 달간 진실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최진환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윤 상무와 내부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배신자 김태호는 법정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진우 박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증인석에 서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마지막 날 모든 증거와 자백 앞에서도 최진환은 끝까지 오만했다.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서윤을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법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윤은 가장 먼저 지훈의 공식적인 묘지가 된 추모공원을 찾았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사랑하는 남편 한지훈 이곳에 잠들다 라고 적힌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지훈 씨,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죗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마루가 그녀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서윤은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은 아니었다. 길고 긴 싸움을 끝낸 안도감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1,000억 원의 소유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인 서윤에게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주목했다. 얼마 후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섰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돈은 제 남편의 피와 눈물이 담긴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을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딴 한지훈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재단이 앞으로 남편 한지훈이나 이진우 박사처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모든 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피 묻은 돈을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었다. 1년 후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강공원. 서윤은 활기차게 뛰어노는 마루를 향해 원반을 던지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었다. 평화롭고 건강한 기운이 넘쳤다. 강서윤 씨,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박민준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승진했다. 팀장님 오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를 묻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존중이 존재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박민준이 말했다. 덕분에요. 팀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닙니다. 모든 건 강서윤 씨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윤과 마루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다시 혼자 남아 저 멀리 뻗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은 꿈만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혔고 괴물을 심판대에 세웠으며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던 아내이자 불의에 맞서 싸운 투사였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 강서윤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훈이 하늘에서 보내는 위로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